자, 이번 시간은 13차시 인공지능 프로젝트 수행 1, 2, 2시간에 걸쳐서 이루어지는데 첫 시간에는 그 기본적인 내용을 그리고 인터랙티브한 그러한 리소스를 활용해서 한번 해보는 시간을 가지려고 합니다. 자, 일단은 그 인공지능 그 프로젝트를 우리가 수행을 하려면은 당연히 그 시스템 설계하는 목적이 뭔지를 명확히 알고 있어야 되겠죠. 그래서 그 목적에 맞도록 사람과 상황에 따라 다양할 텐데 그거를 그 목적에 맞도록 해야 되는 게 중요하고요. 뭐 기본적인 무슨 그 프로시저라고 보시면 됩니다. 이거는 뭐 다분히 그 인공지능에만 국한된 게 아니라 거의 대부분의 모든 프로젝트가 이런 식으로 수행되리라고 믿습니다. 시스템 설계하는 과정에서는 우리가 하려는 게 뭔지를 명확히 알아야 되고요. 그리고 그에 필요한 데이터 세트를 수집하고요. 그리고 그 데이터 세트를 가지고 우리가 훈련시킬 그 대상, 알고리즘 설계와 구현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그게 의도한 대로 잘 됐는지 평가까지 이루어지는 이런 4단계로 시스템 설계 및 그 완성이 이루어진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사실은 그 우리가 하고자 하는 문제가 뭔지를 모를 경우가 의외로 많아요. 그래서 문제를 정확하게 이해하는 게 참 중요하거든요. 그래서 무엇보다 자신이 맡은 문제에 대한 직관적으로 아주 철저한 이해가 선행되어야 되고요. 때때로 그 자신이 제약 조건을 설정하고 문제 범위를 결정할 수 있는 경우에는 면밀한 검토를 통해서 적절하고 합리적인 제약 조건을 정하는 것도 중요합니다. 무슨 말인가 하면은 너무나도 복잡한 문제를 풀려 할 게 아니라 가장 내가 풀고자 하는 문제를 핵심적인 것만 줄여서 아주 그냥 간단하게 이해를 하는 문제를 그런 방식으로 접근하면 문제 이해가 훨씬 도움이 될 때가 많습니다. 일단 데이터 세트를 제일 먼저 사실은 그 특히 인공지능에서는 늘 빅데이터, 또 반드시 빅데이터여야 되는 건 아니지만은 그 데이터가 참 필요하죠. 그죠? 데이터로 훈련을 시키니까 우리가 지도 학습이든 비지도 학습이든 강화 학습이든 우리가 세 가지 종류의 그 머신러닝에 대해서 배우는데 모두 다 데이터를 가지고서 작업하는 거를 여러분들이 알았을 겁니다. 그죠? 그렇지만은 지도학습 경우에는 라벨이 붙은 것, 비지도는 라벨이 붙지 않은 것, 그리고 강화학습 같은 경우에는 데이터라기보다는 환경으로부터 데이터를 얻게 된다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고품질의 데이터 세트를 확보한 후 진행하는 게 중요하고요. 데이터 세트는 양적으로도 커야 하고 질적으로도 충분히 다양한 스타일의 영상을 담고 있어야 한다는 것을 우리가 알고 있으면 좋겠습니다. 보통 그 데이터를 수집할 때 그냥 데이터를 한 덩어리로 놓고서 작업하진 않고요. 보통 두 개의 집합으로 나누어서 우리가 작업을 합니다. 왜 그러냐면 하나는 훈련하는 데 주로 쓰고요. 인공지능 그 신경망을 또 하나는 훈련이 끝난 다음에 정말 이게 제대로 됐는지 시험을 해야 되는데 그 시험 세트를 따로 만들어 놓습니다. 왜 그러냐면 보통 훈련을 그 어떤 데이터에 대해서 신경망을 시키면요. 그 데이터에서는 항상 잘 동작합니다. 근데 새로운 데이터가 왔을 때 안 동작할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데이터에 너무 말하자면 그 어댑트 되어 있다고 볼 수 있죠. 그 데이터에 너무 그 의존적인 그러한 그 모델이 만들어졌을 수가 있기 때문에 그거를 피하기 위해서 항상 실제 그 결과는 평가는 또 다른 데이터 보통 그래서 트레이닝 훈련 세트, 시험 세트, 영어로는 트레이닝 세트, 테스트 세트 이렇게 합니다. 그리고 데이터 세트를 이용하여 시스템을 학습하려면 샘플 영상에 적절한 라벨을 해야 되는데 당연히 보통 이런 거는 그 지도 학습을 그 가정을 하고 얘기하는 겁니다. 사실은 뭐 지도 학습, 비지도 학습, 강화 학습 다양하게 있다고 했지만 사실 인공지능 그 신경망으로 풀 수 있는 뭐 풀고자 하는 그 응용 사례들을 보면요. 1대 1대1 비율은 아니에요, 사실은. 지도 학습이 제일 많아요, 사실은요. 그래서 보통 그 훈련 자료가 라벨이 붙어야 되는 경우가 굉장히 많습니다. 그리고 이 라벨이 붙은 거는
보통 뭐 ground truth라는 영어 표현을 많이 씁니다. 그러니까 진짜라는 뜻이죠. 진짜. 그래서 우리가 데이트 세트에 그런 라벨을 그 진짜 값이라는 그 의미로 이렇게 표현하기도 한다. 그래서 이 용어가 나왔을 때 주어진 데이터의 정답을 의미하는구나 라고 이해하시면 되는 겁니다. 자, 그 다음에는 이제 두 번째 알고리즘 설계와 구현이 필요하겠죠. 알고리즘 설계 같은 경우에는 그 적절한 알고리즘을 찾을 때까지 다양한 알고리즘을 적용해서 휴리스틱한 방식을 사용한다고 이렇게 되어 있는데 사실 그 인공신경망을 구성할 때 이 층을 몇 개를 해야 될지 그리고 층마다 노드는 몇 개나 해야 될지 이런 것들은 사실은 여기 써 있는 말대로 휴리스틱한 방식을 사용하는 게 거의 상례입니다. 무슨 말이냐면 휴리스틱이라는 거는 경험적인 방식이에요. 즉 어떤 그 공식에 있어서 이런 때는 이걸 써야 된다고 수식이 있는 게 아니에요. 그거는 경험적으로 찾아내야 돼요. 연구자들이 그래서 많은 그 시행착오를 거쳐서 찾아낸 아주 좋은 그러한 그 모델들이 많은데 그런 것들은 다 실험을 통해서 얻어졌다고 이해하시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주어진 문제에 대한 통찰력과 공학적인 경험을 갖추고 있다면 당연히 시행착오를 줄일 수가 있겠죠. 경험이 많은 사람은 내가 해봤더니 이런 종류의 크기의 이미지는 요만한 크기로 잘 되더라. 뭐 이런 식의 사전 지식이 있으면 굉장히 도움이 많이 됩니다. 그리고 당연히 프로그래밍 필요합니다. 그 컴퓨터 비전 시스템을 구현할 때 기본 자료 구조를 설계하고 영상을 읽고 저장하는 일, 그런 기초적인 기능을 지원하는 프로그래밍 환경이 어쩔 수 없거든요. 사실은 우리가 그 반드시 영상만을 얘기하는 것은 아니지만 모든 그 인공지능 문제를 풀 때 영상이 굉장히 많은 포션을 차지하기 때문에 영상을 기준으로 설명을 하면 읽고 쓰고 디스플레이하고 막 이래야 되잖아요. 그래서 그런 거는 뭐 AI 자체 기능은 아니지만 추가적으로 그 정도는 알고 있어야 여러분들이 그 실험을 할 수 있고 또 시스템도 구축할 수 있겠죠. 그래서 그와 같은 작업이 그 프로그래밍 영역에 해당된다고 보시면 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주로 뭐 거의 파이썬만 쓴다고 보면 틀린 말 아닙니다. 현재는요. 앞으로는 어떻게 될지 모르겠어요. 근데 현재 그 대부분의 AI 인공지능 그 활용하는 분야에서는 파이썬이 거의 독보적인 그런 유일한 코드라고 보시면 되고요. 그래서 파이썬만 많이 익숙해지면은 굉장히 많은 도움이 될 겁니다. 자, 그 인공지능 그 성능이 제대로 워킹하는지 안 하는지를 평가하는 방법에 아주 여러 가지 방법이 있긴 합니다. 그렇지만은 보통 그 유니버설하게 많이 활용되는 것 중에 혼동행렬이라는 게 있습니다. 혼동행렬. 영어로 confusion matrix라고 부르는 건데, 그러니까 행렬식으로 표현된 잘못된 점, 잘한 점, 요거를 정리해 놓은 거예요. 그러니까 별거 아니죠. 사실은 또 이런 식으로 그 가장 간단하게 그 true or false 문제 같은 경우에 이런 식으로 정리돼서 우리가 많이 설명을 합니다. 여기 지금 요거는 사실은 W1, W2라고 한 거는 조금 그 정확하지는 않은 표현이긴 합니다만 뭐 이거를 그냥 지금 고쳐서 표현을 해볼까요? 나중에 고칠게요. 아마 뒷페이지는 제가 고쳐놓지 않았나 싶은데 그죠? 첫 페이지는 안 고쳤군요. 잠깐만요. 이게 아니죠. 이거죠. 자, W1이 그 true 맞다라고 이해를 하시는 게 좋을 것 같고요. W2는 틀리다, false라고 생각하면 되는 건데 그 true하고 false 그 위에 이렇게 그 열이죠. 열은 지금 진짜 열에 있는 것들은 진짜 값이고요. 왼쪽에 있는 거는 예측한 값을 그 상징하는 건데요. 이게 지금 약간 요 표를 보고 설명하다가 제가 요거를 그대로 카피해서 다시 여기로 가져올게요. 설명만 요걸로 먼저 할게요. 자, 혼동 행렬에 있어서는 true positive와 true negative라는 게 있습니다. 그러니까 뭘 말하냐면 맞다 틀리다라는 맞췄는지 틀렸는지 예를 들어서 그런 식으로 이해하시면 됩니다. 그러니까 어떤 강아지를 그 인식하는 문제에서 맞추면은 강아지고
강아지가 아닌 거는 다 강아지가 아니다라는 것이 요 두 번째 열이라고 보시면 되는 겁니다. 근데 이거는 진짜 자료 그 컬럼을 얘기하는 거고요. 왼쪽이 이 행위 그 인공지능 알고리즘으로 시행했을 경우의 결과입니다. 그러니까 predicted positive, predicted negative라고 써놨잖아요. 즉 예측을 해봤더니 인공지능으로 포지티브로 나왔다. 그런 거에 개수를 지금 요 테이블에다가 채워 넣는다고 보시면 됩니다. 그러니까 첫 번째 셀 TP라고 쓴 true positive는 뭘 나타내는 거냐면 강아지 사진인데 강아지 사진이라고 마친 개수를 얘기하는 거고요. 근데 여기 아래쪽은 뭘까요? false positive는 강아지 사진이 아닌데 강아지로 맞힌 경우를 얘기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잘못된 경우인데 잘못된 경우가 한 가지만 있는 게 아니라 두 가지가 있는 거예요. 어떤 거냐면은 강아지가 아닌데 강아지로 맞힌 경우와 그리고 그 강아지인데 강아지가 아닌 거로 한 경우도 있죠. 그런 경우는 또 false negative라고 부르고요. 그래서 만약에 아닌 걸 이것도 맞춘 거죠. true negative는. 자, 다시 한번 이 표를 사실은 요 왼쪽 요 앞에다가 놨어야 되는데 여기 그 라벨이 조금 잘못되어 있는 관계로 제가 가서 읽고 돌아왔습니다. 즉, 한 네 가지 경우가 발생할 수 있죠. 참 긍정이라는 것과 참 부정, 거짓 부정, 거짓 긍정. 이렇게 우리나라 말로 표현하면은 약간 조금 그 혼동스럽긴 하더라고요, 저는요. 근데 영어로 하면은 약간 조금 명확하기는 해요, 좀. 즉, true positive는 진짜 포지티브, 진짜 맞다 그래야 되는데 진짜 맞게 예측한 것. false positive는 그러니까 오른쪽에 나와 있는 단어가 말하자면은 그 예측된 결과죠. 근데 잘못된 결과가 false가 붙는 겁니다. 그러니까 false positive나 false negative는 잘못한 경우고요. true positive나 true negative는 잘한 경우예요. 맞춘 거죠. 우리가 의도한 대로 된 거죠. 그래서 사실 우리가 상식적으로 볼 때 뭐가 어떤 이 그 소위 혼동 행렬이라고 하는 걸 보는 이유는 이 값이 어때야지 좋은 겁니까? 여기에 대각성분 T 포지티브와 트루 네거티브가 값이 합이 말하자면 전체 데이터면은 다 맞춘 거예요. 그죠? 근데 이 왼쪽 아래와 오른쪽 위에 값이 있으면 좀 잘못된 거죠. 그래서 아 잘했다, 잘못했다 이렇게 표현하면은 조금 그 정성적인 표현이잖아요. 그래서 아주 정량적으로 얼마나 잘했는지, 얼마나 못했는지 이런 거를 표현하는 방식이 있어요. 그게 정밀도라는 방식과 재현율이라는 방식이 있는데 정밀도는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얼만큼 정확한데 뭐 이런 거예요. 그죠? 그래서 이 맞춘 것, 그러니까 포지티브들 중에서 진짜 포지티브 값이 몇 개인지 그거를 우리가 정확하게 맞춘 개수를 카운트 비율로 한 거를 정밀도라고 그러고요. 재현율 같은 경우에는 요 그 그러니까 여기 수평축에 요 두 개죠. 트루 포지티브와 false negative를 합한 것 중에 트루 포지티브 이런 비율로도 이것이 얼만큼 잘 맞췄는지를 표현하기도 합니다. 그런데 사실은 그 두 가지가 그 데이터가 많고 적음에 따라서 사실은 그 왔다 갔다 하는 그런 경향을 보여요. 그래서 좀 더 정확한 그 소위 표현 방법이 있어요. F1 스코어라는 게 보통은 그 인공지능 알고리즘의 정확도를 제대로 했는지 못했는지를 표현하는 이 방법 중에 하나인데 보통 이렇게 정밀도하고 재현율을 2 곱하기 정밀도 곱하기 재현율 나누기 정밀도 더하기 재현율 이런 식으로 하면은 이 F1 스코어가 크면 클수록 그냥 동작을 잘하는 거다. 안 그러면 동작을 못하는 거다라고 이해하시고 그 혼동 행렬이라는 거를 보시면 됩니다. 아마 혼동 행렬을 보실 기회가 여기저기서 있을 거예요. 그때 다시 한번 이게 무엇을 말하는지 또 설명을 드리고 여기서는 그 개념만 먼저 한번 설명드리고 넘어갑니다. 자, 지금까지 그냥 간단하게나마 그 인공지능 알고리즘을 우리가 진짜 그 구축을 하려면 신경 써야 되는 우리가 풀고자 하는 문제가 뭔지 데이터를 수집한 다음에 디자인해서 그거를 실행을 시켜보는 그런 거죠. 뭐 이거는 한번 본 적은 있습니다만 오늘은 좀 다양하게 이 그 엔진을 가지고서 한번 실습을 한번 해보려고 합니다. 티처블 머신이라는 건데 한번 클릭해서 사이트에 또 들어가 보세요.
저도 이제 카메라를 잠깐 꺼야겠네요. 그래야지만 되는 거거든요. 안 그러면은 얘가 인식을 못 하더라고요. 자, 우리가 이미 익숙한 그러한 사실은 사이트죠. 티처블 머신은 여기 써 있는 내용들을 만약에 이걸 보고서 재미있었다고 생각하면은 여러분들 나중에 차근차근 한번 이 페이지에서 제공되는 다양한 설명문, 자습서 관련된 내용들을 살펴보시면 인공지능에 대한 이해에 굉장히 큰 도움이 될 겁니다. 오늘은 같이 이걸 어떻게 사용하는지 실습만 해보는 걸 하도록 할 건데요. 이 사이트에서는 이미지, 사운드, 자세를 인식할 수 있는 그러한 쌍방형, 그러한 인공지능 훈련기입니다. 한번 해보도록 할게요. 자, 시작하기를 한번 눌러보세요. 그러면은 프로젝트를 우리가 설정을 해야 되는데 이건 뭐냐면 우리가 학습하고자 시키고자 하는 대상이 이미지인지 오디오 소리인지 아니면은 사람의 포즈인지를 결정하고서 시작하자는 얘기입니다. 당연히 이게 그러니까 처음에 설계 단계겠죠. 그죠? 어떻게 보면요. 우리가 하려는 게 무엇인지를 판단해서 처음에는 일단 이미지로 먼저 제일 쉬우니까 한번 같이 한번 해보도록 합시다. 자, 그러면 이게 나올 거예요. 새 이미지 프로젝트에 표준 이미지 모델이라는 것과 삽입된 이미지 모델인데 이거는 뭐 왼쪽 거를 그냥 클릭하세요. 다른 게 아니라 여기서 선택하는 거는 이미지 크기가 작아야지 크면은 말하자면 좀 느려지거든요. 그래서 좀 작은 걸로 하고 싶으면 오른쪽 거 하는 거고 그냥 뭐 우린 컴퓨터에서 하니까 전혀 문제가 없어요. 이건 나중에 어떤 인베디드 시스템에 넣을 때 이렇게 작은 걸 쓰라는 거고요. 표준 이미지 모델이면 우리는 그냥 아무 문제 없이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왼쪽 상자를 클릭하세요. 자, 왼쪽 상자를 클릭하고 났더니 여기에 상자들이 있는데 상자들이 이렇게 줄로 연결되어 있죠. 자, 이게 뭘 의미하는지를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이 왼쪽에 있는 박스들은 각각 우리가 훈련시키고자 하는 데이터들을 거기다가 저장해 놓는 곳이에요. 지금은 이미지를 가지고서 우리가 훈련시킬 거기 때문에 한번 이것이 제대로 동작하는지를 한번 실험을 통할 건데요. 자, 첫 번째 거 제목을 한번 적어볼까? 이게 라벨인 겁니다. 라벨. 우리는 왼쪽, 오른쪽, 위, 아래 네 개를 한번 훈련시켜 볼게요. 제가 손 모양으로 해가지고서. 그러니까 여기는 레프트를 한번 해볼까요? 영어로 써도 되고 사실은 한글 써도 아무 상관 없습니다. 자, 이게 라벨인 거예요. 이걸 라벨이라고 부르고요. 그라운드 트루스라고 하는 거죠. 자, 웹캠을 켜서 한번 볼까요? 지금 보니까 여기 사진 자기 카메라에 자기 얼굴이 나오죠? 우선 얼굴을 지금 하자는 건 아니고요. 네 가지 종류의 이미지를 지금 할 겁니다. 제가 근데 왼쪽 손을 들어서 이걸 누를 때마다 오른쪽에 찍히죠. 그래서 근데 왼쪽 손을 올린 게 이렇게 항상 똑같지가 않잖아요. 그래서 다양하게 움직여 가면서 한번 여러분들 다양한 왼쪽 손을 들은 모양을 한 20개 정도 너무 20개 정도면 한 번 더 해야겠네요. 이렇게 하면은 한 20개 정도가 만들어지죠. 그러면 이제 레프트 손이 얘는 레프트라는 그런 라벨을 갖고 있는 데이터인 거예요. 그죠? 그 다음에 이번에는 오른쪽을 한번 해보는 게 좋겠죠? 라이트라 그래가지고 펠링이 틀렸네요. 라이트 그 다음에 요건 좀 트리키하네요. 이제 마우스를 요걸 써야 되니까 왼손으로 마우스를 쓰면서 해야 되는데 한번 잘해보세요 여러분들. 오른손을 들어서 제가 근데 오른손을 어떻게 들을지를 모르니까 다양한 모든 경우의 수를 만들어 사실은 지금은 시간 관계상 한 20개의 이미지 샘플만 지금 수집한 거예요 데이터를 그죠? 근데 이거를 좀 더 다양하게 하면 좋죠 더 정확하겠죠? 근데 오른쪽 왼쪽만 하기 싫어 난 하나 더 할래 그러면서 클래스 추가 버튼을 누르시면 됩니다 그래서 요번에는 up이라고 한번 해볼까요? up 위로 위쪽을 근데 위쪽은 제가 뭐 이렇게 한번 해볼게요 여기 자, 내 얼굴 있는 데다가 이렇게 손을 갖다 놓으면서 그래서 이거를 이건 업이다라고 이렇게 그 대신 뭐 모양이 제가 삐뚤빼뚤할 수가 있잖아요 그래서 그거를 다 이렇게 하는 겁니다 자 마지막 하나 더 할까요
버텀이라고 해야 되나요? 업, 다운이라고 해야 되나요? 위아래, 위아래. 다운이라고 그럴까요? 업, 다운. DOWN. 자, 이런 라벨을 붙이고, 요번에는 그냥 제가 이렇게 여기에다가, 목에다가 이렇게 손 놓는 걸 할게요. 여러분은 여러분 마음대로 하세요. 자, 그러면은 뭐 반드시 그 숫자, 그 데이터의 개수가 똑같을 필요는 없지만, 뭐 기왕 하는 거 사실은 거의 비슷한 숫자를 맞춰주는 게 밸런스가 맞겠죠. 어떤 특정한 데이터만 더 많으면 별로 안 좋겠죠. 자, 이제 준비가 된 거예요. 이게 데이터 프레퍼레이션이 된 겁니다. 이제 데이터가 준비된 거예요. 그래서 얘를 훈련시키는 건데 사실은 우리가 모델을 만들어서 훈련시키면 너무 좋겠죠. 근데 그러면 좀 복잡하니까 이 티처블 머신에서는 아예 자기가 만들어 놓은 뉴럴 신경망이 있어요. 신경망 일정한 크기를 가진 신경망이 있는데 그걸 가지고 그냥 학습시켜요. 뭐 여기 자세하게 설명은 없는데 우리가 배운 그 합성법 신경망으로 학습을 시켜요. 얘는요. 그래서 결과는 네 개 중에 하나가 나오도록 한번 학습시키를 눌러볼까요? 그러면 얘가 학습을 시켜버립니다. 지금 보니까 여기 숫자가 누르르 바뀌죠? 금방 빨리 끝났죠? 이건 굉장히 빠른 방법을 택한 건데 어쨌든 이미 학습이 돼서 오른쪽에 미리 보기에 나와 있죠. 자, left, right, up, down 다 정확하게 지금 맞고 있습니다. 그죠? right. 여러분들 정확하게 맞아요? 여러분들도 그거를 한번 실험해 보시기 바랍니다. 만약에 잘 안 맞는다. 그러면 왜 안 맞는지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아마 내가 그 지금 하고 있는 이 포즈가 그 데이터에 없을 수 있어요. 그런 데이터를 사용을 안 했을 수가 있는 거죠. 지금 업이 100% 이렇게 하면은 요거 라이트는 왔다 갔다 하네요. 아마 멀어서 그런 것 같아요. 제가 그죠? 요거 때문에 그런가? 아, 오른손을 들 때 아까 이것 때문에 이게 좀 오른손이 조금 정도가 떨어져요. 저는요. 그죠? 그리고 업, 업, 다운. 오른손이 정확도가 떨어진다. 오른손. 왜 그럴까요? 오른손. 아, 그렇지만 뭐, 완전히 나쁘진 않고요. 아, 요쪽이 없구나. 요쪽 한 개. 요런 게 없고, 요렇게. 잘 된. 다 잘 정작합니까? 자, 아주 간단하지만 사실은 우리가 배운 내용들이 여기서 다 이루어지고 있는데, 여기 학습이라고 쓴 요 상자에 요 조그만 고급이라는 부분이 있죠. 거기 한번 살짝 눌러보세요. 그러면 열려요. 이건 뭐냐면 지금 사실 이거 훈련시키는데 어떠한 방법으로 훈련시켰다라는 설명이 좀 나온 거예요. 사실은 우리가 이 인공신경망을 학습시키는 그 방법에 대해서 아주 자세하게 공부를 안 했거든요. 그죠? 그냥 이렇게 한다, 아주 간단한 것만 했는데 사실은 학습시킬 때 학습을 몇 번 시킬 건지 그걸 에포크라고 부르거든요. 기본으로 여기는 50번 하게 되어 있는데 그냥 50번 한 거고요. 만약에 원하면은 이거를 좀 늘려서 여기다가 우리가 늘릴 수가 있어요. 여러분 좀 더 나는 이거 50번 해가지고 정확하게 했어. 한 70번 뭐 해야지. 뭐 이렇게 해도 되고요. 배치 사이즈는 한 번에 왜냐면 뭐죠? 훈련시킬 때 데이터 몇 개를 한꺼번에 할래? 이거는 훈련할 때 속도 문제예요. 요거를 크게 하면 빨리 되고요. 요걸 작게 하면 천천히 되고 그래요. 학습률도 우리가 이거는 공부를 안 했습니다만은 학습할 때 얼만큼 빨리 업데이트를 시킬래? 근데 이거는 뭐 무조건 빠르게 한다고 좋은 게 아니거든요. 천천히 하는 게 더 정할 때도 있어서 다양한 방법으로 제공해 주고 있습니다. 기본값 초기화 이건 다시 원위치 시키는 거고요. 보급 설정 한번 눌러볼까요? 보급 설정을 누르면은 자 여기 이 그래프가 여기 쭉 보이는데 지금 벌써 수렴했거든요. 지금 뭐냐면은 여기 아래쪽 그래프를 보면 위쪽 그래프는 똑같은 경우인데 조금 전에 봤던 accuracy라는 단어 있잖아요. 정확도 이 정확도를 그래프로 그린 거예요. 그러니까 에포크가 반복하는데 벌써 두세 번 했을 때 끝난 거예요. 더 정확 그냥 잘 맞춘다는 거예요. 왜냐면은 얘가 지금 제가 이걸 설명을 안 드렸네요. 미안합니다. 여기를 가만히 보면은 오른쪽 위에 파란색 ACC 그리고 오렌지색 테스트 이렇게 되어 있잖아요. 우리가 20개의 데이터를 주잖아요. 그거를 몽땅 다 사용하는 게 아니라 일부는 말하자면 훈련 자료로 그게 ACC예요. 그리고 일부는 테스트 자료로 씁니다.
여기 혼동행렬 계산한 게 있네요. 볼까요? 아, 이게 그 조금 전에 봤던 컨퓨전 매트릭스를 아예 보여준 겁니다. 컨퓨전 매트릭스를. 컨퓨전 매트릭스의 수평축이 그 지금 라벨이 4개잖아요. 그러니까 4개예요. 얘는 아까는 우리가 true, false로만 그 설명을 드린 거고요. 여기 보면은 3개, 3개, 4개, 3개니까 합이 얼마죠? 13개네요. 13개를 테스트 자료로 이렇게 살짝 빼놓고서 실험을 해본 거예요. 결과. 다 맞춘 거예요. 그러니까 그 뭐죠? 이 왼쪽 게 레프트라고 써 있네요. 레프트를 레프트로 맞췄고 라이트를 라이트로 맞췄고 업을 업으로 맞췄고 다운을 다운 맞췄죠. 아주 정확하게 맞췄다는 거죠. 지금 클래스별 정확도 계산도 여기 나와 있는데 여기 샘플이 안에 있네요. 그죠? 그 13개 정도 했는데 다 맞췄다. 에큐러시가 1이면 100%란 뜻이고요. 여기 에포크별 손실이라는 거는 점점점 내려가면서 그 틀린 정도가 거의 뭐 10번, 20번만 했는데도 엄청나게 잘 됐네요. 그러니까 이거는 사실은 그 우리가 지금 사용하고 있는 인공신경망 입장에서 봤을 때는 굉장히 인식하기 쉬운 문제였던 거예요. 아주 잘 한 거죠. 그죠? 그래서 요 내용을 보면은 어떠한 상황이 벌어지고 있는지를 정확하게 알 수 있게 되는 겁니다. 그죠? 요 혼동 행렬이 바로 이것을 의미한다는 것을 여기서 알게 돼서 다행이네요. 호흡 설정 끄고요. 자, 그리고 이거를 다른 종류를 하기 전에 이거부터 설명을 좀 드리고 할게요. 지금 이거 잘 됐는데 좀 더 나중에 또 더 하고 싶어요. 만약에 그러니까 클래스를 늘리거나 아니면은 훈련 자료를 늘려서 또 작업을 하고 싶다. 그러면은 여기에 그 티처블 머신 여기 왼쪽 메뉴에 가면요. 프로젝트 저장하기가 있어요. 즉 드라이브에 프로젝트 저장하기를 누르면 됩니다. 근데 이미 그 알고 있듯이 이것도 구글 드라이브예요. 구글 드라이브. 그래서 여러분들이 원하면 예를 들어서 내 이미지 모델로 이게 디폴트로 되어 있는데 이 이름을 그냥 한번 써볼게요. 네. 뭐 다르게 얼마인지 바꿔도 상관없어요. 지금 드라이브에 업로드 되어 있고요. 자, 만약에 닫은 다음에 이거를 다시 처음부터 하고 싶다 그러면은 드라이브에서 프로젝트 열기 하시면 돼요. 그러면은 다른 프로젝트 열기인데 여기 가보면은 여기 있네요. 내 이미지 모델 지금 .tm이라고 티처블 머신의 약자에서 여기서 골라와요. 이거는 어디서 골라오는 거냐면 우리 뭐죠? 그 구글 클라우드 드라이브에 이 그 티처블 머신이 쓰는 폴더 하나 만들어 놓고 거기서 가져오는 겁니다. 그래서 이걸 다시 가져오면은 원래 모양대로 다시 시작할 수 있어요. 그런데 이때 조심할 거는 훈련된 걸 가져오진 않고요. 그냥 훈련 자료만 저장해 놨다가 훈련 자료를 다시 가져와요. 그래서 얘를 사용하려면 다시 훈련시켜야 돼요. 그러니까 훈련된 모델을 저장하는 건 아닙니다. 프로젝트 할 때. 그거는 좀 조심하시면 되고요. 근데 만약에 원한다면 당연히 그 훈련된 모델을 저장할 수도 있어요. 그리고 그거는 사실은 여기 모델 내보내기라 그래가지고 요거까지만 한번 해볼까요? 모델 내보내기를 살짝 눌러보세요. 그러면 이런 좀 복잡한 이제부터 그냥 컴퓨터 코딩을 해야 되나 봐. 굉장히 어려운 그런 모양이 나오는데 사실 그건 아니고요. 물론 그런 사람들을 위해서 만들어 놓은 인터페이스긴 해요. 그렇지만 여러분 수준에서는 뭐 그런 거 신경 안 써도 되고요. 여기 보면은 그 모델 내보내기 업로드 있죠? 그래서 뭐 다운로드 받을 수도 있는데 다운로드 받아봤자 우리는 사용하는 법 잘 모르니까 그냥 모델 업로드 버튼을 누르면 올라가요. 이게 뭘 하는 건지 설명을 드릴게요. 이거는 티처블 머신에서 제공하는 인터넷상에 말하자면은 뭐죠? 뭐 드라이브가 하나 있는 거예요. 컴퓨터가 사람들이 사용할 수 있도록 공개된 어떤 그 컴퓨터가 있어서 거기에다가 올려놓는 거고 그러면 내게 뭔지 어떻게 하느냐? 주소를 하나 가르쳐줘요. 여기 공유 가능한 링크라는 메일이 따라 이게 없던 게 싹 나왔죠. 얘를 그냥 카피하시면 돼요. 얘를 복사 탁 하면은 여러분들 그 다음에 뭐죠? 이 브라우저에서 탭 하나 열고 그냥 페이스트 한번 해보세요. 그 카피한 주소를. 그러면은 이렇게 아까 했던 그 예제가 다시 한번 나와요. 여기. 그래서 여기서 얼마든지 여러분들이 가지고서
작업을 할 수 있게 또는 그 친구들한테 내가 만든 말하자면 인식기야 라고 가르쳐 주면서 요거 가지고서 그 실험해봐 라고 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면 요 주소만 전해주면 되는 거죠. 이 주소는 누구든지 접근이 가능한 주소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도 제 거를 제가 주소를 주면 제 그 학습한 엔진을 가지고서 플레이 어라운드를 할 수 있는 거죠. 아시겠죠? 그런 식으로 되어 있는 굉장히 유용한 겁니다. 사실 지금 그 설명드린 내용은 그 뭐 진짜 아주 낮은 수준의 그냥 한번 이렇게 실험해보고 재밌어 하는 정도지만 이거를 활용하는 방법도 있어요. 그것을 그 훈련시킨 거를 어디 다른 데다 말하자면 접해서 무슨 그 게임 하는데 활용하다든지 뭐 이런 게 가능하거든요. 그 내용은 나중에 공부를 여러분들이 조금 더 해보시면은 그 다른 리소스를 통해서 가능할 겁니다. 자, 그래서 이걸 끄시고, 자, 요번에는 그러면은 새 프로젝트를 한번 또 눌러서 오디오를 한번 또 추가적으로 한번 해봅시다. 오디오. 오디오는 그 소리를 그 입력받아서 소리를 학습하는 거예요. 야, 소리는 뭐 다양하게 있을 수 있는데, 일단은 재밌는 게 하나는 이거예요. 소리는 우리가 내는 소리 말고 어떤 환경에 있으면은 예를 들어 운전 중이라든지 아니면은 뭐 어떤 야외라든지 하면 배경 잡음이라는 게 있잖아요, 항상. 그래서 일단은 배경 잡음을 먼저 그 샘플하게 되어 있어요. 한번 볼까요? 배경 소음은 그냥 배경 소음 그대로 놔둘게요. 이거 굳이 이름 바꿀 필요 없겠죠? 그다음에 마이크 눌러서 야, 자, 뭐를 지금 그 얘는 데이터를 수집하는지 한번 볼게요. 눌렀더니 아이고 제가 말하는 게 여기 들어갔네요. 죄송합니다. 할 수 없어요. 이게 말하자면 자문처럼 들어가 버렸어요. 지금 뭔가 색깔이 나오는 부분이 이상하죠. 이게 뭐냐면은 딱 주어진 시간에 들리는 소리의 특정 주파수 대역의 크기예요. 그러니까 아무 소리도 안 나면 그리고 여기서 이게 끝이 아니라 이거 보세요. 얘는 20초 동안 이렇게 소리를 녹화해요. 근데 여기 그 흰색 칸이 있죠. 이렇게 그게 1초 단위 1초 1초. 근데 1초 단위로 잘라서 그거를 샘플로 써요. 그래서 내가 샘플 추출을 누르면 1초 단위로 자른 소리를 그런 거를 이렇게 보여주는 건데 이 소리는 그 진짜 음성 소리 그러니까 뭐죠? 음성 그걸 녹음한 게 아니라 그 음성이 갖고 있는 주파수 특성을 시각화시킨 그러니까 그림처럼 갖고 있는 거예요. 그림. 사실은 그림을 학습한다고 보시면 됩니다. 얘는. 근데 이거는 잡음이 아니니까 제가 이거 지울게요. 지우는 거는 뭐 이렇게 뭐죠? 뭐라 그러죠? 휴지통 버튼 누르면 지워져요. 휴지통 버튼 누르면 그러니까 잡음이 그러니까 배경 잡음을 기록하긴 해야 되는데 이건 배경 잡음 치고는 제가 말한 게 들어가서 바람직하지 않죠. 그래서 조용하게 한번 해볼게요. 그냥 생각 모르고 꺼버렸네. 생각보다 20초가 길어요. 자, 됐으면 그냥 이제 샘플 빨리 추출해야지 까먹기 전에. 네. 그리고 스토리 들어간 거 좀 지우고 여기서 지금 최소 20개를 하라 그러잖아요. 얘네들 기계 자체가 최소니까 더 많아도 상관없으니까 한 요 정도만 할게요. 잡음 같아요. 24개. 자, 이제 우리가 원하는 소리를 녹음시킵시다. 예를 들어서 뭐 다양한 방법이 있지만 우리가 잘 아는 그냥 도미솔 정도만 할까요? 도미솔 도 하고 한번 해볼게요. 도, 도. 이거는 뭐 필요 없는 건 잘라버리면 되기 때문에 제가 그냥 중간에 끊었어요. 아, 얘는 8초 녹화뿐이 안 되네요.
최소한도 8개 있어야 된다니까 좀 더 해볼까요? 오, 여러분들도 하세요. 괜찮아요. 네, 소리 나면 어때요? 어차피 그냥 다 하는데 12개 했으니까 충분히 하네요. 자, 두 번째. 미해결, 이번엔 미, 미, 이게 맞나? 소리가 미가. 제가 원래 솔직히 음치라서 그 음정을 맞추지는 못한 것 같은데. 미, 힘들다. 참 힘들다. 근데 뭐 13개. 자, 하나만 더 할게요. 도, 미, 솔, 솔까지 한번 해볼게요. 솔. 도, 미, 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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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솔. 쉽지 않네. 이 부분이 제일 사실 요 소리 녹음하는 게 쉽지가 않더라고 해보니까요. 도, 미, 솔, 솔, 솔. 충분한 개수가 있네요. 나머지 지워버리고 앞쪽 게 최근 거군요. 8개만 있으면 된댔으니까 8개만 할게요. 자, 그럼 도미솔로 지금 녹화한 거예요. 근데 자료를 가만히 보세요. 여러분들이 보기에도 확연하게 그 소위 뭐야 그 이미지 자체가 차이가 나잖아요. 그럴 수밖에 없는 게 우리가 내는 소리의 주파수가 달라요. 도미솔 하면은 저주파는 아래쪽에 밝게 돼야 되고요. 아마 틀린가 여기서는 도가 위에 어디 있죠? 한번 볼게요. 도가 위에 있었나? 솔 조금 뭐 설명이 조금 좀 난처하긴 한데 이거 분명히 그 스펙트럼은 스펙트럼인데 약간 조금 그렇게 좀 다른 것 같은데 한쪽에 몰려 있고 그 위치만 다르다. 그 정도만 이해하면 될 것 같아요. 원래는 아래쪽이 낮은 주파수, 위쪽에 높은 주파수를 표현하는데 이 그림은 그렇게 나타나진 않네요. 자, 어쨌든 요걸 가지고 학습하는 거예요. 그럼 얘가 또 학습을 하죠. 자, 이제 제가 소리를 내면 얘가 배경소음인지 북미소리인지를 이제 나타내. 도, 미, 솔. 되게 정확하게 맞추죠. 도, 미, 솔. 근데 소리는 일정 구간을 잡아서 저희가 프로세싱을 해야 되기 때문에 즉각적으로 나타나지는 좀 않는 그런 차이가 있어요. 여기 중첩 요인은 왜냐하면 그냥 한번 잘라서 그것을 그 다음 또 잘라서 하는 게 아니라 그 겹쳐서 잘라서 지금 소리를 판단하고 있다라는 걸 얘기하는 겁니다. 한번 여러분들도 뭐 여러분이 내고 싶은 소리를 해가지고서 2개 정도 해봐도 돼요. 한번 해보세요. 도, 미, 솔. 글쎄요, 여러분들의 상상력이 어떤지 모르겠지만 이런 식으로 하면은 입으로 피아노도 칠 수 있겠죠? 왜냐면 도 했을 때 또 하고 피아노가 쳐지면 되고요. 미 하면 미 피아노가 쳐지면 되고요. 솔 하면 될 겁니다. 자, 이런 식으로 우리가 그 훈련시켜 나가서 쓸 수 있는데 자, 이번에는 그러면은 이거를 그냥 그걸 녹음해서 쓰는 거는 좋겠어. 그렇지만 그걸 활용하고 싶어. 그럴 때는 어떻게 해야 될까요? 이런 식의 활용이 가능합니다. 여기 제일 아마 마지막 그 슬라이드일 텐데요. 이 팩맨 게임이라는 게 있어요. 그래서 그런 거를 해보고 싶으면은 물론 프로그램을 좀 짜야 되지만 너무 귀찮으니까 이거 한번 눌러보세요. 지금 우리가 배운 티처블 머신 갖고 만든 거예요, 얘네들이. 어떻게 만들었냐? 그걸 만들어서 그거를 직접 활용하기 힘드니까 아예 인터페이스를 이렇게 만들어 줬어요. 어떻게 만들었냐면 지금 오른쪽에 이 네 개의 말하자면 그 칸이 있잖아요. 그게 여러분들이 이제 학습시킬 말하자면은 이미지를 여기다 넣어놓은 거예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지금 제 얼굴이 여기 있죠. 여기서 내가 만약에 이게 위쪽 버튼, 오른쪽에 조이스틱이 있는데 이 조이스틱을 위로 하고 싶으면은 당연히 뭐 버튼을 누르거나 기계를 만져야 되는데 이걸 이미지로 하고 싶은 거예요. 그러니까 제가 이렇게 하면은 위로 올라가게 하고 싶으면 이걸 누른 상태에서 이걸 누르면 그게 녹화가 돼요. 그래서 내가 위쪽으로 나타내는 이런 게 다양한 게 있겠죠. 누를 때마다 그게 녹화돼서 지금 아마 그림은 다 보이진 않지만 여기 29개가 이미 녹화됐어요. 29개. 위라는 표시가. 그럼 왼쪽을 이렇게 하면 좋겠죠? 이렇게 해서 왼쪽. 그래서 이 팩맨 게임을 이걸로 할 거예요. 그 다음에 아래쪽은 이렇게 한번 해볼게요. 아래쪽은 오른쪽은 손을 들기가 참 힘든데 오른쪽은 어떻게 할까? 그래도 한번 해볼까? 오른쪽은 오른쪽 손 든 상태로 우리가 아까 했던 그 티처블 머신에서 했던 그거 있죠? 그거를 여기다가 녹화해 놓는 거예요. 그냥. 자, 그러면은 이 위아래 뭐 위아래 좌우가 녹화가 다 됐죠? 이거는 훈련 자료만 얻은 거예요. 그죠? 얘를 훈련을 시켜야지만 동작하겠죠. 어떻게 해요? 여기 보면은 그 트레인 모델이라고 있죠? 왼쪽 버튼, 빨간색 버튼 눌러보세요. 그러면은 얘가 훈련이 돼요. 지금 숫자 나온 거는 그 잘못된 정도 로스가 나온 거고요. 여기 밑에 우리가 아까 그 뭐죠? 익숙한 그게 있죠? 러닝 레이트 0.0001, 배치 사이즈 0.4, 에포크 20번, 20번, 그리고 히든 유닛 100개를 썼네요. 자그마치. 그러니까 굉장히 그 정확한 방법으로 얘가 할 거예요. 한번 플레이를 해볼까요? 그러면은 여기 여러분 아시는지 모르겠는데 요 팩맨 게임이 요 노란색 요 친구가 움직여 다니는데 걔를 이미지로 움직이는 겁니다. 우리가 한번 해볼게요. 왼쪽으로 가요. 위로 가요. 그리고 왼쪽 가요. 위로 갔다 왼쪽. 야야야야야야 내려가라. 오른쪽. 먹고 아싸 위로 올라가. 왼쪽 가고 위로. 왼쪽 오른쪽. 큰일 났네. 죽었다. 뭐 이런 식으로. 그러니까 여러분이 할 때 그 다양하게 만약에 이게 이미지가 좀 작아서 그런데 이미지가 크면은 굉장히 많은 그러한 그 포즈로 훈련시켜서 이렇게 활용할 수 있고 이거 여러분들이 그 코딩하는 방법에 대해 아주 익숙하지 않지만 이 정도는 뭐 코딩하는 방법 배우면 금방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그죠? 더군다나 이 게임 같은 거는요 이미 만들어져 있는 게임들이 너무 많아요. 그래서 그거를 위아래 좌우를 어떤 포즈로 예를 들어서 위로 할 때 뭐 희한한 포즈라든지 그러면 운동도 시키면서 뭐 게임도 할 수 있는 그러한 할 수 있습니다. 이 원리가 조금 전에 우리가 했던 그 티처블 머신을 그대로 쓴 거예요. 그걸 한번 다 플레이를 해보시기 바랍니다. 근데 솔직히 참 힘들긴 힘들더라고요. 몸으로 이걸 움직인다는 게 다시 한번 해봐야지. 아싸, 알겠다. 그리고 뭐 이렇게 내가 뭐, 죽였다. 오른쪽 가자. 위로 가자. 위로 가자. 위로 가자. 이거 먹자. 위로 가자. 위로 가자. 왼쪽 가자. 먹자. 아싸. 아, 위로 가자. 근데 잘 동작 안 하는 이유 중에 하나가 제가 눈치챈 거는 우리가 그 포즈 녹음할 땐 가만히 있다가 게임할 때는 막 이렇게 막 움직이거든요. 그러니까 좀 잘 워킹 안 하네. 그러면은 이거를 다시 녹음하면 돼요. 이렇게. 그러니까 내가 많이 썼던 희한한 거를 여기 집어넣고 그리고 다시 훈련시키면 되겠죠. 그죠? 끝나야지가 가능할 것 같아요. 한번 해보세요. 그 게임을 특히 잘하는, 그것도 좋은 생각이에요. 굳이 몸을 움직이지 말고 그냥 손 누르면 살짝 위, 아래, 좌우 이렇게 손가락 표시를 한다든지 뭐 이렇게 해서 우리가 뭘 학습시키느냐에 따라 다른 겁니다. 항상. 그죠?
그래서 이 게임을 가지고 여러분 조금 시간을 좀 보내시고 첫 1차 시는 여기까지만 하도록 하겠습니다.